네, 매주 수요일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산 투자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KB국민은행 김현석 한남 PB센터장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주 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은행 예금금리 정부의 약간 개입도 있었고 그래서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참 이 예금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머니무브, 영머니무브 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사실 작년 12월 초에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 초반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3%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1년, 만기를 2년 이렇게 길게 하신 분들은 좀 다행이다 쉽게 생각하시고요. 또 반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다소 아쉬워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뭐 기준금리보다 더 낮지 않습니까? 정기예금금리가. 기준금리는 3.5%인데. 예, 3개월짜리는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센터장님이 이게 PB센터니까 관리하시는 고객 중에는 이제 고액 자산가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상대적으로 어떻게 예적금에서 조금 뭐 주식 채권 쪽으로 옮겨가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정기 예금만 하시는 고객님들은 또 계속 정기 예금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시고요. 또 반면에 뭐 3개월짜리 이런 전자 단기 사채는 한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보다 좀 높으니까 이렇게 짧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이긴 하지만 한 4.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하락기에 이렇게 5년 동안 금리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신종자본증권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중도 매각도 가능하시고 또 신탁 담보대출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도 또 확보가 되곤 합니다. 또 ELS를 선호하신 고객님께서는 낙인 59조에 ELS가 아직 5%에서 6%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ELS 선호 고객님들은 또 ELS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ELS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딱 터졌을 때나 과거 저 금융위기 때나 이런 식으로 아주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이게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설계를 하겠죠. ELS도 다 구조가 다른데 일단 낙인 59조는 지금 낮아진 지수에서 50%가 추가로 하락해야지 손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좁고 보통 만기가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급락할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서 그런 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은행 PB센터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ELS도 구조가 다 다른데 뭐 개별 주식을 담지 않고 다 종합주가 지수를 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ELS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월 들어서는 1월과 달리 뭐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 약간 좀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불안정한 그런 장세 같은데요. 이럴 때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은 주로 어떤 투자처를 선호하시는지? 예.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1월 달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으나 아직까지 PBR 쪽으로 보면 1배 미만 한 0.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주가 지수가 저렴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 쪽으로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매월 자동 이체를 좀 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돈이 좀 만들어지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이제 해지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 자산가분들은 또 금융 종합 과세 대상자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같이 이제 과표가 잡히는 것들은 사실은 수익률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주식 펀드나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가분들 입장에서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비과세되는 쪽으로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최근에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주목할 만한 이색적인 투자 상품이 나왔다고요. 어떤 겁니까? 예, 손익 차등형 사모펀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익 차등형 사모펀드. 예, 일정 부분 손익은 이제 보존을 해주고 대신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성과 보수로 가져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9%까지는 손실을 운용사가 전액 보존을 해주고 마이너스 9%까지. 예, 플러스 30% 범위 내에서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30% 초과분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30%까지? 30% 내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30%를 넘어간다면 그 즉시 바로 환매가 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이너스 9%를 보존받고
플러스 15%를 내가 귀에 그렇죠. 날리는 거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손해를 보면 우선 운용사가 먼저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운용사가 최선을 다해서 손실 없이 운영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선택을 하시기도 그러면 합니다.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9%까지는 운용사가 보전해주고 예. 본인 그 손실은 1%가 되는 건가요? 이제 9% 넘는 순간 펀드가 자동 해지가 돼 있게. 자동 해지가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선택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현재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 센터장님이 만약에 아주 친한 친구가 왔다거나 뭐 친척이 왔다거나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좀 짜주세요 하면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이 1배 미만이어서 싼 구간은 맞고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PBR이 1배 미만일 때 샀던 투자했던 주식이나 펀드들은 1년 후에 수익이 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립식이든 아니면 이렇게 분할 매수든 해서 국내 주식 인덱스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만만하게 되면서 한때 작년 말 정도에 1,600불까지 떨어졌던 국제 금 가격이 예. 이제 금리가 좀 만만하고 환율이 좀 약세가 되면서 2,000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 1,800불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금 가격은 이제 금리하고 이제 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을 1%, 4%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400만 원 정도 이자 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금 현물 같은 경우는 이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제 금 가격이 오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언론에서 이제 금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문의가 있는데요. 이제 금 투자 관련해서는 금 ETF도 있고 금 펀드도 있고 골드뱅킹도 있는데 사실은 금 현물을 금융을 통해서 살 수 있는 KLX 금 현물만이 매각 차익이 유일하게 비과세 되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KRX를 거쳐야 비과세가 되는. 예, 금 현물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사실 골드바를 사시게 되면 10% 부가세를 내시고 또 골드바 제조 비용 수수료를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금융을 통해서 사시게 되면 수수료도 매우 낮고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고객님께서 김 센터장 나 오늘 금 한 2천만 원치만 사줘 한다면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금 가격 곱하기 환율이 적용이 돼서 내 통장에 몇 그램이 딱 찍혀 나오고요. 동시에 또 이걸 만약 판다 그러시면 그 당시에 국제 금 가격 곱하기 환율로 해서 원화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예. 흔히 이제 금 투자하면 골드바를 많이 상상했는데 10% 부가세 내고 나면 뭐 이거 수익 내기 쉽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도 이제 상속세에 뭐 40%, 50% 구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금 현물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제 금을 사실 때 산 그 기록이 다 남게 되고 언젠가 이 금 골드바를 다시 매각할 때 그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현금도 이제 쓰기가 쉽지 않은 게요. 이제 하루에 그 현금이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자동 통보가 되고요. 1,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제 유심 거래 보고라고 또 통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게 월급쟁이들 빠듯하지 않습니까? 돈 쓸 일은 정말 많고 모으기는 정말 어렵고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저희가 받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아주 왕성하게 일하시면서 또 돈 쓸 곳도 많은 40, 50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40대 중반 외벌이 가장입니다. 월급은 약 500만 원 정도고 대출이자부터 아이 교육비, 부모님 용돈까지 월 고정 지출은 3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100만 원 정도 겨우 저축할까 말까입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여윳돈도 없고 고금리의 물가도 너무 올라 사는 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IRP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 이제 직장인이라면
노후 대책은 첫 번째는 IRP일 것입니다. 예, 올해부터 이 세액 공제되는 부분이 9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네. 변경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IRP는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내가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15.4% 원청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을 안 하고 낮은 연금세율로 이제 연금 세율이 5%인가요? 나중에 수령하는 나이마다 좀 예. 달라집니다. 5.5에서 3.3까지 예. 나이마다 좀 달라지는데요. 그런 낮은 세율로 좀 과세가 이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 급여가 이제 5,500이 넘으시는 분들은 예. 13.2%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3.2% 정도 확정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볼 수도 있고요. 약 1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자금이 있다면 ISA나 이제 비과세 보험 한도가 있다면 이런 비과세 절세 상품을 좀 활용해서 좀 절세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IRP나 ISA 계좌 내에 뭐 정기 예금도 가능하시지만 뭐 ETF라든지 펀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리식으로 차곡차곡 넣으신다면 절세 플러스 또 이제 좋은 수익률로 안정적인 수익률로 기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뭐 한 월 100만 원 정도밖에 없으신 분인데 그 은행 가면 이렇게 좀 상담을 해줍니까?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금이랑 말고 또 다른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미국 소비랑 또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좋게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 금리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그런 자산가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간 것을 채권을 싸게 살 수 오히려 있는 매수 기회로 여긴다. 기회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 금투세가 유예됐지만 금투세 시행 전에 이런 장기 채권을 매각한다면 이 채권 매각 차익은 이제 차익도, 비과세가 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 몇 년 전에 발행됐던 그런 저쿠폰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주 뒤에 또 나와서 다시 한번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김현섭 PB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